마지막으로 이 인류가 태어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프리카 대륙 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지 써놓은 겁니다. 중국 들어가고요. 미국 들어가고요.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아가 4,300만 제곱킬로미터라면은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가 이 아프리카입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면 아프리카를 그냥 하나의 나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리카를 왜 우리가 생각보다 작게 보느냐?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해서 지구라는 이 구 형태의 대륙, 지구라는 구 형태를 평면으로 나타내다 보니 상대적으로 고위도는 넓게 표시가 되고 저위도, 적도에 가까운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대륙과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 옅은 색이 보통 우리가 보는 지도 사이즈고요. 그리고 짙은 색이 실제 크기입니다. 그만큼 다른 고위도의 나라에 비해서 아프리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거대한 아시아의 3분의 2 수준이니까 당연히 아프리카라는 대륙도 하나로 퉁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아프리카가 그냥 단순히 덥고 사막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에는요, 실제로 지중해 기후라고 해서 굉장히 온화하고 농사도 잘 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지중해 기후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흔히 태양열을 바로 받는 지역이 북회기선, 남회기선이라고 하는데 그 북회기선과 남회기선이 흐르는 지역에 사막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막 밑에는 어떻게 보면 사막과 굉장히 비슷한 반건조 지역인 사헬 지역 또는 열대 초원인 사바나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적도 한가운데 이 푸른 지역 있죠. 여기에는 사막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아마존 같은 열대 우림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아프리카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지역으로 퉁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축구도 잘할 것 같고 마라톤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세네갈,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다 어디냐면은 서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죠. 케냐, 탄자니아 요런 나라들 딱 들어도 우리 마라톤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만큼 인종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동아프리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순발력 또는 근력이 굉장히 강한 백색근이 인종적으로 발달해 있다고요. 반대로 서아프리카에 있는 서아프리카인들 같은 경우는 근지구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적색근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인이라고 한데 퉁치지 말고 결국에는 나라 또는 지역 또는 어떤 기후, 지리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을 전부 다 제가 설명하기는 힘들고 시간 관계상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탄생한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아프리카에는 협곡이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하는데요. 3천만 년 전이죠. 3천만 년 전쯤에 이 소말리아 반도가 아프리카 본토에서 쪼개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질 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런 지각 활동 때문에 동아프리카에 협곡이 생겨요. 실제로 동아프리카도 3천만 년 전에는 열대 우림, 굉장히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협곡이 생기고 산이 만들어져.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대 우림보다는 조금 쌀쌀해지고 기온도 떨어지고 습도도 내려가겠죠.
산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산이 만들어지고 협곡이 만들어지면서 동아프리카에는 어떻게 보면 열대 우림이 아니라 초원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 열대 우림에 살던 원숭이들은 나무에서 살다가 땅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렇게 인류의 오랜 조상들이 이 지질 운동,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 동아프리카의 기후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탄생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인류가 탄생한 아프리카, 근데 이 아프리카가 지리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대륙의 3분의 1 가까이가 사하라 사막 땅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한가운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강과 굉장히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콩고강도, 콩고 열대우림도 존재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해안선도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강을 통해서 해상무역을 하기도 쉽지가 않죠. 어떤 이런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19세기부터 다양한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기들끼리 나름 갈라놓은 그 국경선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되어버렸죠. 제가 그 책 매진 말에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지리 결정론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든지 팀 마샬의 지리의 힘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 사회와 인간 역사가 인간의 자연적 환경 또는 지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지리 결정론, 환경 결정론에 입각한 책들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역사가 모든 지리에서 결정이 되어버린다라고 단정을 짓곤 해요. 물론 자연적 환경, 지리적 환경에 굉장히 인간의 역사가 영향을 많이 받곤 하죠.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자연에 적응해온 과정이기도 하지만 자연을 극복해온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어떻게 보면 거대해 보였던 지중해를 자신들의 바다로 만들어서 어떤 부족했던 농업 생산력을 보충하고 한 시대를 풍미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동에 비해서 무역로가 발달하지 못했던 유럽인들은 정말 망망대해와도 같았던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근대 시대를 열게 되었죠. 그만큼 저의 지금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인간은 무조건 지리와 환경에 결정받는다 라고 결론을 짓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인간 사회와 인간 역사가 조금 다른 식으로 구분될 수 있구나, 다른 식으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조금 다른, 이니치 다른 시각을 갖는다, 그런 기회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